자, 153페이지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것은 계약 내용 안에 제3자 약관이 존재하는 경우 그 계약을 우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래요. 제3자 약관이란 것은 어떤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에서 나오는 이익을 제3자한테 주기로 계약 당사자가 약정하는 거예요. 특약을 붙이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제3자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게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 바로 병존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해결하고 있죠. 병존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여기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 제3자가 바로 수익자 아닙니까? 수익자가 돼요. 수익자. 이 수익자가 이익을 받는 내용은 권리이면 돼요. 권리는 뭐 채권이든 물권이든 기타 재산권이든 불문합니다. 더 나아갔어요. 권리가 아닌 이 수익자 자신의 의무를 또는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것도 수익이죠. 그렇죠? 자, 권리 자체를 주는 것도 되지만 의무를 면제하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요걸 이제 2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3자를 위한 채무 면제 계약. 나약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무 면제를 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유효하다 이랬죠. 그 다음에 3번에요. 부담부 제3자를 위한 계약했죠. 자, 제3자한테 이익을 줘야 된다. 수익자가. 그렇죠? 근데 이 수익에 의무만 부담하는 것은 안 돼요. 수익자한테 의무만 부담시키는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할 수 없죠. 그래서 다만 권리나 수익을 하는데 여기에 일부 부담을 지게 하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할 때 이때 과연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 건데, 부담부의 수익 이런 것도 역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인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3번이네요. 그 다음에 4번에요. 4번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이걸 보통요 요약자와 제3자, 이게 수익자죠.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뭐라 그래요? 이걸 대가관계라 그래요. 대가관계. 이 대가관계는 어떻게 해요?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과는 전혀 별개야, 별개. 별개이기 때문에 뭐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대가관계에 관한 내용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바로 4번에 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5번에요. 자, 5번 관련해서요. 해제권이나 또는 취소권이란 것은 계약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계약 당사자의 권리예요. 따라서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해제권이나 취소권 행사할 수 없어요. 수익자는 해제권자가 될 수도 없고 취소권자가 될 수도 없어요. 동시에 말입니다. 해제를 하게 되면 그 효과로서 원상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 원상회복의 관계 문제도 원상회복 의무요. 이것도 역시 누구한테? 그래요.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나오는 효과예요.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도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또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취소권에서는 뭐가 발생하냐? 부당이득이, 즉 주고받은 것이 있으면 부당이득이 되죠.
자, 이 부당이득의 문제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가 부담해야 될 것이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제3자의 수익자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그것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에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자, 만약에요, 낙약자, 보통 우리는 배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질 때 이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여기서 수익자가 이렇게 발생하게 돼요. 이게 제3자죠. 그죠? 제3자에게. 이렇게 되죠. 자, 이때 이 낙약자는 뭐예요? 수익자한테 의무를 부담해야 할 채무자죠. 그리고 이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자기한테 채권이 발생하죠. 채권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수익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딱 하게 되면 이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해 버립니다. 확정. 자, 확정되고 난 뒤에 말이죠. 여기에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즉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을 한 경우, 이럴 때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죠.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해요.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약 해제권도 발생하죠. 자, 이때 행사 주체는,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가 해야 되니까 여기는 요약자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돼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죠. 따라서 수익자가 수익 의사표시가 난 뒤에는 채권이 확정돼 있으므로 이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한다는 것은 손해가 여기에 발생하죠. 손해가, 그죠? 따라서 여기는 수익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시라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 행위의 경우에 그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수익자가 행사하고 해제권 행사는 요약자가 행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6번에 있는 것이죠. 6번. 자,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지입니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 먼저 우리는 이 표를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계약의 해제 제도와 해지 제도의 차이점. 해제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일시적 계약에 대해서 행사한다.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 행사한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해제는 소급 실효되죠. 계약이. 그러나 해지는 어떻게 해요? 장래적 효력으로서 장래적 실효죠. 그래서 장래효, 소급효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그 다음에 소급에서 실효됐을 때 해지하기 전에 이미 급부이행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원상회복해야 되죠. 여기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해지를 하게 되면 이제까지는 유효한 상태로 존재했고 그 다음에 끝내고 앞으로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까지 존재했던 것을 정리해야 되죠. 청산 의무라 그래요. 정리하는 의무를 청산 의무가 이렇게 발생하죠. 이런 내용이 된다. 그죠? 그리고 물론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니까 채무 불이행, 즉 일시적 계약의 채무 불이행, 계수적 계약의 채무 불이행일 때 이렇게 해제한단 말이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해서 뭐가 발생해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별도로 이렇게 생기죠. 여기도요. 마찬가지죠.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해서 해지하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요 표를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다. 물론 여기에요. 우리 객관식 문제를 다룬다면 여기에 해지라는 것은 계속적 계약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계약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여기 해제네요. 해제는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되는 경우도 있죠. 예외적으로.
예컨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은 체결했으나 아직 급부 이행을 서로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어느 일방이 채무 불이행을 계속한다라고 할 때 그 상대방은 그 임대차 계약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하기 위해서 해제할 수 있죠. 그래서 계속적 계약일지라도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원래는 계속적 계약은 해지의 대상이죠. 이렇게 해지의 대상인데 예외적으로 해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자, 차이점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이때 해제를 우리는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뭐예요? 법정 해제라 그러고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니까 이걸 법정 해지라고 하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154페이지예요. 법정 해제권의 발생과 행사예요. 자, 먼저 법정 해제권은 채무 불이행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죠. 채무 불이행이니까 이행 지체가 있거나 이행 불능이 되거나 불완전 이행이 있을 때 이것을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서 이렇게 발생했을 때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제하에, 그죠? 이런 전제하에. 이럴 때 이제 해제나 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 놓고 보시면, 자, 2번 문제 볼까요? 2번 동그라미.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 해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했죠. 당연하죠. 여기 해제권은요, 형성권으로서요, 행사를 해버리면 소급해서 실효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계약 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한 당사자도 당신이 해제했으니까 나는 채무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계약 내용상의 채무는 이행할 수 없다는 거죠. 해제한 당사가 해제한 후에 해제한 당사자가 상대방한테 야, 계약 내용들을 이행해 이렇게 청구해 오면 상대방은 당신 해제했잖아요. 따라서 당의 법률효과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으니까 나는 계약상의 채무가 없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2번입니다. 2번.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러니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죠? 계약상의 채무 자체가 없는데 이것을 청구받은 경우 받은 때는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알아두셔야죠. 매도인이 해제하고 난 뒤에 매수인이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있다 했죠. 그렇죠? 해제한 후에도 당의 계약 안에 취소 사유가 존재하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 내용이 바로 3번에 있는 거죠. 해제와 취소의 경합. 그 다음에 4번요. 합의 해제. 요건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합의 해제는 해제의 효과가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제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 해제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즉 계약이니까 뭐예요?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서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해제 효과가 발생했으니까 그 해제 효과의 내용은 소급적으로 실효가 되죠. 소급표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계약 내용에 따라서 자, 해제의 효과로서 바로 소급표가 있는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해제 때문에 원상회복한다든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은요, 이것은 계약에 의하여 정합니다. 당연히 원상회복,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가 아니라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것은 해제 계약을 할 때 이 계약 내용에다가 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원상회복 문제가 손해배상 문제가 다루어질 뿐이지 당연히 합의 해제했다고 해서 소급표, 원상회복, 손해배상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뭐라고요? 소급표만 당연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분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왜? 우리는 법정 해제권을 어떻게 하냐면 법정 해제권은 소급표가 있고 원상회복 발생하고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합의 해제, 즉 해제 계약했을 때는 당연히 소급표가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은 계약의 내용으로 정할 뿐이다. 이렇게요. 계약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손해배상 생긴다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요. 거기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 이것을 우리는 보통 중도금에 관한 실권약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때 실권약관은 어떤 거냐? 채무 불이행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약정입니다. 채무 불이행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약정. 즉 해제 조건은 뭐냐? 계약 관계를 실효시키겠다는 약정이에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자, 여기에 효과는 뭐냐? 중도금 지급 일자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이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해제 조건이 설치돼 버리니까. 중도금 지급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 즉 매수인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되면 해제 조건 성취, 따라서 실권약관의 효력이 발생.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5번입니다. 그런데 6번요. 여기는 잔대금 지급일 날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내용을 실효하기로 하는 약정, 자동 해제된다라는 약정, 이걸 우리는 잔대금에 대한 실권약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잔대금에 대한 실권약관 자체는 또 뭐예요? 이것은 그래요. 이거와 같습니다. 채무 불이행을 해줬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이 계약은 실효된다. 자동적으로. 라고 약정을 붙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잔대금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되려 그러면, 즉 실권약관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잔대금 채무 불이행이 생기려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려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매수인이 되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권을 제거해야만 잔대금 지급하지 않는 것이 채무 불이행이 돼요. 그러려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불이행이 채무 불이행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저지시켜야 합니다. 매도인이. 그러면 매도인은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여야 잔대금 채무 불이행이라는 해제 조건을 성취시켜요. 그래야 실권약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는 매도인이 자신의 채무 이행 제공, 왜? 잔대금 지급을 할 자는 매도인도 소유권 넘겨줄 의무를 이행해야 되죠. 이게 동시행 관계란 말이야. 그럼 동시행 항변권이 매수인한테 존재하니까 매수인의 동시행 항변권이 존재하는 동안은 채무불이행 면제받는단 말이죠. 그럼 채무불이행 면제되니까 채무불이행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만들게 하려고 그러면 매도인이 그 매수인이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저지시켜버려야 돼. 그게 바로 뭐냐? 매도인이 자신의 채무이행 제공을 하면 그때는 매수인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동시행 항변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이 빠지죠. 채무를 빠지니까 해제조건 성취했죠. 해제조건 성취했으니까 실권약관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자, 요 두 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중도금 지급일만 지나가 버리면 실권약관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나 잔대금 지급 일자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실권약관이 발생하잖아요. 반드시 이 내용이 추가돼야 된다는 것이죠. 매도인이 자신의 채무 이행 제공이 있을 때 잔대금의 실권약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8번 해석 방법입니다. 그죠?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조항을 넣었다면 이것은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해제권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약정에 관한 조항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죠. 따라서 대금 채무 이행 지체가 있으면 곧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랬죠. 이 내용을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전제되니까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9번이 의미가 있죠. 9번. 9번은 중요합니다.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자,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고 매수인은 약속을 위반할 때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한다. 또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하는 조항의 의미는 뭘까? 이렇게 했는데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렇게 했고,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것은 바로 해제권 유보 조항이다. 이게 맞죠? 해제권 유보 조항. 이 말은 뭐냐면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놨다라는 것이에요. 이걸로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즉 실권 약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해제권 유보 조항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12번에 가보세요. 과다채고. 자,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행지체, 보통의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상당 기간 최고가 필요합니다. 최고하고, 그런데 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이 계속 이행이 없으면, 이행되지 않으면 이 기간 동안, 그러면 이때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때 이 최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방 채무 불이행하고 있는 내용의 채무를 이행하라. 내 채권 이런 것인데 이거 채권을 빨리 이행해 이렇게 특정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채권이 내가 1,000만 원 받겠는데 1억 내놔 이렇게 청구한 거야. 내가 시간을 보름 줄 테니까 빨리 돈 1억을 갚어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채무가 1,000만 원 갚으면 되는데 1억을 갚으래요. 이게 과다채고죠. 자, 이때 과다채고한 경우에 이럴 때 과연 이 채고 효과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채고로서의 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채권자가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보다 과다하게 청구하였다 하여도 급부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고 채권자가 급부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채굴을 한 경우에는 이것은 뭐예요? 본래의 급부 내용을 채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채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다한 채고는 과다한 채고인데 그다지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이 채고하는 채권자가 자기가 잠깐 실수했구나라고 할 정도의 내용으로 보여진다면 그때는 본래 채권 내용을 이행하라고 채고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채고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5번째 줄에요. 채권자의 이행 채고가 본래 이행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이행을 초과한 내용일 때는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아주 크게 차이 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00만 원 받을 돈이 있는데 1억은 갚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과다의 정도가 현저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 너 1억은 안 주면 나 돈 안 받아 라는 의사를 명백히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한 경우로 보여진다면 그때는 채고 자체가 부적법하다. 그때는 무슨 말이에요? 채고가 없는 거다 이래 본 거죠. 채고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해제를 못하겠죠. 왜? 산납기간 채고한 이후에 그 산납기간이 경과하는데도 아직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겠지. 그러면 채고가 적법하게 채고의 효과가 발생해야 이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채고가
현저히 큰 과다한 채굴을 했고, 그리고 이 과다한 채굴한 내용의 급부 이행이 없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채무자가 이행하더라도 받지 않을 거다라는 게 분명하다면 이때는 채무가 없다는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꼭 기억 좀 해 두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원래는 해제권은 행사하는 모습은 상대방이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니까 이게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가 원칙이에요. 형성권으로서 상대방이는 단독행위고 상대방이는 단독행위니까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 이렇게 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판례가 이 해제조건에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 표시하는 것은 이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최고를 할 때 말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의 이행지체 중에 채권자가 상당 기간을 정해서 그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는 채무자한테 상당 기간 최고를 했어요. 최고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상당 기간 최고한 이 기간 내에 너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 계약은 너와 나하고 계약은 실효된다. 그때 가서 나 해제 의사 표시 별도로 안 한다. 라고 해제 의사 표시를 최고와 함께 붙여서 의사 표시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 표시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 채무자한테 불리한 게 하나도 없고요. 별도로 또 그때 가서 상당기간 최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해제 의사표시 또 해라 할 필요가 별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법원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3번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디귿 동그라미 157페이지에 디귿 동그라미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의 최고를 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자신의 채무이행 준비 정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이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거기에 네 번째 줄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네 번째 줄부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행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랬죠. 다른 말하면 뭐냐면 자기의 채무 이행 준비는 상대방한테 최고할 때예요. 상대방이 지금 채무불이행에 빠졌잖아요. 채무불이행에 빠졌으니까 야 내가 15일간 시간 줄 테니까 너 채무 빨리 이행해 이렇게 청구할 때 말입니다. 나의 준비할 게 있어야 돼. 내가 준비할 거 뭐 동시이행 쌍무계약이나 동시이행 관계니까 나도 네가 내한테 이행하면 최고할 때 그 채무 내용을 그대로 이행을 제공하면 나도 이행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을게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최고하는 채권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상대방한테 통지하면 된다는 거죠. 예컨대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 날짜 드렸을 때 내가 야 너 왜 잔금 안 주니? 잔금 내놔라. 니 계속 안 줄래? 그러면 내가 쌍무계약이잖아. 매매계약이니까. 그러면 내가 보름 시간 줄 테니까 잔대금 3억 내놔라. 그리고 나는 서류 다 준비했다. 너 돈 3억 내놓으면 바로 내가 내 서류 다 내놓을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거. 준비가 있다. 그리고 자기는 준비가 있어야죠. 등기 필증, 인감 증명서 이런 거 준비요. 그죠? 서류, 즉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만약에 저당권 설정 등기돼 있으면 저당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다 준비하고요. 말이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한테 최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신의 채무 이행 제공에 필요한 모든 준비. 요게 갖춰져 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통지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디귿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로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의 효과예요.
자, 해제 효과. 우리는 법정 해제의 효과는 가장 기본인데요. 해제권 행사할 때 효과는 기본적으로요. 이 세 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당해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 뭐 소급 무효. 소급 무효. 소급효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원상 회복. 이때 원상 회복하는 의무는 부당 이득이기 때문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 이득의 특칙이다. 왜 특칙이냐면 선이냐 악이냐 구별하지 말고 당사자는 그냥 받은 거 돌려줘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원상 회복에서 원물로 반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물 반환. 받은 것 돌려준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금전의 원물일 때, 받은 게 금전일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되죠. 금전 반환할 때는 이자까지 덧붙여서 반환해야 됩니다. 이 이자는 법정 이자가 되겠고 받은 날로부터 이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손해배상이에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로 행사하는 거죠. 즉 소급표에서 원상 회복했다 하더라도 이 법정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하는 거니까 채무불이행 때문에 해제권자한테 손해가 발생돼 있잖아요. 그래서 해제권 행사하고 원상 회복 다 받아도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배상입니다. 당해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누릴 수 있었던 이익, 그것을 배상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요. 법정 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에서는 문제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소급표가 있으니까 이게 제3자 보호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제3자 보호 문제, 이것을 다루게 되고요. 원상 회복에서는 범위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 손해배상은 이 내용을 잊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3자에 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죠? 요 제3자에 관한 내용.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제하면 법 효과는 어떻게 되냐? 소급 무효라고 했잖아요. 해제 효과로서 소급 실효된다 했어요. 소급 실효되는 채권 채무만 소급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매수인한테로 넘겨줬던 소유권도 당연히 물권이 복귀돼요. 따라서 물권의 당연 복귀 현상이 발생합니다. 뭐 물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해 준 그 소유권이 해제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매도인한테로 복귀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연 복귀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187조 부동산 물권 변동일 때는 그죠? 187조의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이 복귀되어 있으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겠죠. 소유권에 의한 상대방 매수인의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 요 소유권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요 소유권 등기, 매수인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의한 말소 등기 청구니까 소유권에 의한 물권이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해제의 결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넘겨줬던 그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하는 순간에 소유권은 당연 복귀된다. 당연 복귀. 그래서 물권은 복귀되어 있다. 등기 안 해도. 그래서 187조에야 물권 변동이다. 해제권 행사는. 그리고 이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매수인 너 앞에 있는 소유권 등기는 말소해라 하게 되는데 그 말소 등기 청구권은 성격이 바로 물권적 소유권이야 물권 청구권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우리 판례는 유인성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인성설. 자, 이것을 여러분 세트화 해가지고 이거는 불변이다. 불변. 판례 태도. 이렇게.
그것이 우리 교재 158페이지에 1번과 2번이에요. 합의 해제도 소급표가 있으니까, 그렇죠? 합의 해제도 소급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똑같다. 이렇게 당연 복귀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에는 바로 물권이 당연히 복귀되기 때문에 여기서 소급표에서 뭐가 발생한다겠어요? 바로 제3자 보호 문제가 생긴다 했어요. 그래서 제3자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제3자는 거기에 보시다시피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제3자는 해제 대상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죠.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 관계자는 종국적 권리를 갖춰야 됩니다. 이것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으면 등기까지 갖춰야 되고요. 동산이면 인도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국적 권리를 취득한 제3자. 이 사람만 제3자 그래요. 자, 해제 대상인 계약을 기초로 해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그 이해관계자는 종국적 권리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3번이에요. 4번. 해제 후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해제 후 했죠. 4번. 해제권을 먼저 행사하고 난 뒤에 거래를 한 제3자. 이럴 때는 이 제3자는 반드시 해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서 거래한 제3자가 됩니다. 이렇게 제3자가 선의해야만 보호되는 제3자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요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해제 후에 거래한 제3자는 반드시 해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선의해야 한다. 해제의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거래했어야 한다. 선의의 제3자고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하에는요. 5번 이하는 자, 이 제3자는요. 해제된 계약에서 나온 계약상의 물건이나 물권에 관한 이해관계여야 됩니다.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어야 돼요. 관계자여야 합니다. 그 이해관계가 종국적 권리를 가져야 된다 했겠지. 이 사람만 보호돼요. 보호대상 제3자. 그런데 만약에 해제된 계약상 발생한 채권, 그럼 이 계약에서 나온 채권은 해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해제가 돼버리면 이 채권이 소급에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소급에서 없어지는 이 채권에 관계된 이해관계인, 이 관계자요. 이해관계자는 이 사람은 제3자를 보호 안 해요. 보호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꼭 확인하면 돼요. 자,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이나 물권, 여기에 관계 있는 사람은 제3자를 보호한다. 그러나 이 계약에서 나온 채권에 관계되어진 경우에는 이해관계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면 보세요. 5번에요. 계약상 채권의 양수인과 제3자 했죠. 해제된 계약에서 나온 채권을 양수한 사람, 이것을 양수한 사람, 또는 이 사람과 거래한 제3자, 제3자 보호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왜? 채권에 관련되는 거예요. 채권. 해제된 계약에서 나온 채권이, 해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해제되면 이거는 소급에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으로 틀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제3자로서. 자, 그 다음에
6번에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 해지로 인하여 소유권 상실하게 된 임대인 했죠. 그럼 임대인은요. 6번. 그 임대인은 요 앞에 있는 매수인입니다. 매매 계약상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매수인인 임대인인데 이 사람은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했다 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요 매수인인 임대인이 임대농가 아닙니까? 이 임차인.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권을 갖추었다면 대항력 예컨대 등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췄다면 이 사람 뭐예요? 보호되는 제3자로 인정해야죠. 보호한다 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여기 뭐예요? 이 임대인인 매수인이 이 매매계약 이게 이제 해제되는 대상의 계약인데 매매계약인데 이미 여기에 소유권 취득했는 사람이죠. 소유권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번에 관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10번에 가보시죠. 10번.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5번부터 여기.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해제된 계약상의 물건이나 물건에 관계된 사람은 제3자로 보호한다. 그러나 해제된 계약상에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일 때는 제3자로 보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죠. 10번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성질을 내는데 이거는 바로 원상회복에 관한 문제예요. 원상회복. 원상회복 의무예요. 이 원상회복의 성질은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이면 선의의 부당이득자는 즉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 이익으로 반환해야 되고 악의 수익자는 전부 배상을 해야 한다. 이게 부당이득의 범위의 원칙이죠. 이 범위의 원칙에 대한 특칙으로서 어떻게 하냐 원상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은 부당이득이나 그 범위에 있어서는 특칙으로서 규정한다. 그래서 이 원상회복은 계약 당사자가 선이냐 악이냐 불문하고 전부 반환한 거다. 전부 반환의 의미는 뭐냐? 원물 자체를 전부 반환한 거다. 예컨대 금전을 반환할 때는 이자를 붙이고 물건을 반환할 때는 과실이 있으면 과실을 붙여라. 그렇죠? 열매가 달렸으면 열매도 다 돌려줘란 거죠. 이게 전부 반환한 거, 전부 반환. 이렇게 전부 반환해라. 선악 불문하고 전부 반환이다. 이게 이제 원물 반환의 원칙입니다. 물론요, 손해배상 청구할 때도 이 원물 반환은 동시행 관계로 놓여 있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 둡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가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이야기죠. 원칙적으로는 이 손해배상은 손해가 이행이익의 배상이라고 합니다. 이익의 배상이 이게 원칙이란 거예요. 원칙. 다만 우리 판례는 이행이익이 아니라 이행이익 범위 내에서 실례이익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예외로 인정된다. 예외로 이행이익을 반하라. 다만 이 실례이익은요. 이행이익 범위 내였습니다. 이행이익 범위 내에서 실례이익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원칙은 이행이익의 반환이다. 그렇죠? 왜? 너가 채무불이행하지 않고 이행을 했더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내가 계약을 해지해버렸으니까 너 채무불이행 때문에 내한테 발생한 손해다. 그래서 손해배상하라. 이래 되겠죠. 그래서 이행을 안 했지만 이행했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은 돌려달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11번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해지에서는요, 1번 동그라미, 보증기간이 정해진 개수적 보증의 경우에 만약에 중간에 퇴사한 경우 해지권 인정할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1번의 의미는 알아두셔야겠는데
주채무에 보증 계약을 써서 보증을 써요. 이렇게. 보증 채무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보증 채무자 하겠죠. 근데 이 주채무가 불확정 채무예요. 장래에 확정될 채무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증감 변동한다는 거죠. 증감 변동해요. 이럴 때 이 주채무를 보증하게 된 이유가 내가 이 주채무를 부담하는 그 당사자의 내가 일정한 지위 때문에 그냥 보증을 써야 돼. 이 주채무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이게 바로 이사입니다. 대표이사. 회사의 대표이사. 지금도 뭐 그런 경우 대부분이죠. 예컨대 중견회사라도 법인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그 대표이사나 그 가족들까지도 막 연대보증 쓰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지금도 보증을 쓰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만약에 말이죠. 이렇게 보증을 썼어요. 보증을 썼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사직에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퇴직해버렸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증감 변동하는 이 보증 채무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 보증인이 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걸 우리는 이게 퇴직 이 사유는 바로 사정 변경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퇴직에 의한 사정 변경. 그럼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면 여기에 의해서 이 계약, 보증 계약에 대해서 해지권 행사가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야, 내가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썼지만 이제 내가 대표이사 자리를 떠났잖아. 그럼 사정이 변경됐으니 더 이상 보증인으로서 내가 지위를 갖지 않겠다. 내가 대표이사 자리에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회사 채무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 다음에 내가 회사에 퇴직한 이후는 나는 나 책임 안 져. 이게 바로 해지죠. 이걸 인정할 것이냐.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상당하고 이유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법원은 요 해지권은 인정하겠다라는 판례입니다. 즉, 주채무가 불확정 채무로서 보증 채무를 쓴 경우 그 대표자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는 그 보증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한 사례가 되겠죠.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권. 그러나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인정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해제권 인정한 것은 아직 없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고 있으니까 조심해 달라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계약의 효력이라는 판례, 중요한 판례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계약법에서 개별 계약에 있는 대표적인 판례들 몇 가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